유시민 작가가 오늘 김어준 씨의 그 겸손님들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어요. 기괴하다는 얘기를 한 3번 한 것 같아요. 네. 괴상하다는 표현도 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괴하고 괴상한지. 일단 보니까 경기 평택을 선거 얘기를 하려고 출연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딱 한 줄 평할 수 있겠더라고. 김어준은 솔직했고 유시민은 음흉했다. 전문 용어로 보면은 유시민 작가의 말이 너무 길었다.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영란 찍지 말고 조국 찍으세요. 그렇죠. 요약을 하면 네, 그 얘기를 정말 민주당 장황하게 한 거죠.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조국입니다. 이 얘기죠. 아무튼 일단 평택을 선거에 엄청 큰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네, 유시민 맞아요. 작가가. 화면 전환해 주실래요? 이게 평택을 선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선거 처음 봐요. 40년 만에. 너무너무 괴상한 선거. 뭐 이런 선거가 있어. 이 선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윤석열이 2019년에 검란을 일으켰던 때부터 일어난 한국 정치의 모든 현상이 여기 다 압축돼 있습니다. 기괴해요 라고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평택을 선거가 이 최근 한국 정치사의 주요한 일들 그리고 상황 구도를 다 압축해 놓은 거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그렇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많이 의미 부여를 했죠. 네. 되게 기괴하다는 거는 이제 그 원래 조국이 민주당인데 저쪽 당 출신인 김용남이랑 붙은 게 기괴하고 그 두 가지가 아마 제일 기괴하게 다가올 텐데 세 번째는 뭐 유이동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기괴하다라는 얘기를 요약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굉장히 긴 거대 담론을 하나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화면 전환해 주실래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건데 요약하면은 이제 1987년 이후로 자기가 이런 지금 TK나 PK가 격전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을 처음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우리 한국 정치 지형의 주류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민주당 우위가 선거 구도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 쭉 흘러온 이 구조의 변화, 지형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깔때기를 어쨌거나 조국을 찍어라는 깔때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깔때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서사를 쌓는 과정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민주당 아니잖아요. 자기는 민주당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아닌데 자, 본인 당적은 지금 어디야? 깔때기를 시게 이제 세우고 있는 건데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민주당이 주류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2020년, 24년 그리고 16년부터 계속 민주당 우위가 확인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구조적인 분석이다 보니까 절반은 맞아요. 부인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은 과거에 70대 이상 하셨던 분들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 과거의 운동권이었던 86세대가 주류 세대로 점점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20대 애들, 30대든 조금 반감이 있는 거고. 근데 주류 세대가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는데 근데 항상 그랬냐? 항상 구조적으로만 그렇게 선거가 치러져 왔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윤석열의 탄생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설명은 대강적으로 절반은 맞는데 인물을 빼놓으면은 설명이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결국 아무튼 이 모든 얘기를 한 건 이제 조국 후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개인에 대한 분석이 너무 없다시피 하고 그냥 구조적 깔때 결국에 이 얘기한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민주당이 결국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니네만 먹을 거야? 조국 좀 나눠줘. 이 얘기를 하려고 위해서 밑자락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니네 지금 역사상으로 보면 있잖아.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국한테 너네 한 자리 줘도 되잖아. 너네 계속 우위인데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깔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부터 가져오잖아요. 근데 2016년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123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2021년에 거의 이제 180석 대성을 하고 이제
2020년에 그다음 2024년에도 그 정도 한 건데 근데 그 주류가 돼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었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승리는 제가 봤을 때 분절의 역사가 분명히 윤석열에서 분절의 역사가 한 번 있는 거고 뭐 그런 점을 좀 다 거세한 거 아닌가 그런 맥락들을. 저도 그렇게 보여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유시민 작가는 2019년 윤석열의 난이 없었으면 조국은 지금 조국 혁신당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좀 모순인데 어쨌든 이 평택을 선거가 이런 한국 정치의 모순이 다 담겨 있는 선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된다.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제 제 거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 조국이죠. 원래 민주당 사람이다. 네. 근데 민주당 왜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혹은 조국혁신당을 따로 만들어 총선에 나왔냐? 왜 그랬냐? 그러면 민주당에서 조국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런 거다. 꽤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더니 이제 김어준 씨가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민주당이 균열이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거 원치 않아.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조국혁신당을 만든 거다. 희생을 엄청나게 그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개혁의 일원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제 북치니까 장구를 다시 칩니다. 네.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고 있는 게 되게 기괴해요. 지금 원래 민주당 사람인 조국이 적으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다른 당 만들어서 후보로 나왔는데 민주당 후보가 싸우고 있어. 민주당 후보는 누구냐? 저쪽 땅에서 온 사람이야. 라는 거죠. 자, 저기서 민주당을 문주당으로 바꾸면은 제가 봤을 때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원래 민주당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굳이 따지면은 원래 민주당. 문재인의 민주당, 문주당 맞지? 굳이 따지면은 윤석열도 원래 민주당 사람이에요. 원래 정권. 문주당 사람. 원래 네, 문주당 그치. 정권의 그쵸. 네, 사람이었죠. 그렇죠. 문주당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임명됐으면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정권의 사람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김어준 씨 말이 그래서 제가 얄밉다고 표현했는데 또 하필 막 이렇게 또 맞장구를 쳐요. 얄밉다 아니라 얄궂다. 얄궂다. 이런 상황이 얄궂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거를 유시민 장관은 저쪽 땅에서 온 사람하고 원래 우리 당인 사람이 싸운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볼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조국에 대해서 원래 민주당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창당했을까 두 부분인데요. 이것도 다 절반,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은요 좀 분석하기 어려운 게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해석, 혹은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추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섞어서 얘기해요. 아까 그 선거 구조에 대한 얘기도 구조 그런 거 사실이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문재인 정부의 실패나 어떤 개인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빼면 그건 설명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이 원래 민주당 사람이냐? 민주당 사람 당 적이 없었는데 민주당 사람 아니죠. 근데 이제 뭐 혁신위 같은 거 했으니까. 혁신위 같은 거 했으니까 뭐 대체적으로 민주당 진영, 우리 민주 진영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민주당 사람은 건 아닌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창당을 했느냐라고 따지면은 그 당시 아까 김도영 기자가 말한 것처럼 박홍근 그때 당시 무슨 뭐 위원장이나 해가지고 조국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던 기류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무소속 출마나 입당이 아니라 창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의 창당이 어쩔 수 없이 한 창당이에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창당이 민주당이 배척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그 민주당에서 공천을 어떻게 줍니까? 2심 유죄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지민 비조도 사실 조국혁신당의,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그 생존 전략이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때 당시 기사들이거든요. 네. 김정은 기자 소리 작대요. 아 그래요?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네. 절체절명의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창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것이라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어도 진보개혁 세력 승리를 위해 자중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박홍근 의원이 얘기했었어요. 저게 정론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조국 대표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현재 이 판 자체를 바꾸고 민주 진보 진영의 역량을 확장하려면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저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창당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당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정말 분노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가 겨우 만들어진 이유가 민주당이 배척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야? 우린 독자 노선을 키우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큰 정치하고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민주당이 배척해서 만든 정당이야? 이거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조국혁신당 내가 당원이면 진짜 열받는 단어다.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와 그때 조국혁신당 찍은 유권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공천받은 의원들도 다 분노해야 될 네, 말이죠. 그래서 되게 이상한 말이더라고요. 자존심을 굉장히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왜 창당했어? 왜 존재하는 거야? 그거는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배척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은 국민의힘이 배척해서 창당한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거기는 대표라도 쫓아놨으니까. 근데 조국 대표는 좀 그런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자신의 정치적 욕심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본인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이슈로 점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거에 나갈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정당이 조국혁신당 아니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고 그때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았죠.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 그렇죠. 그리고 조국 대표가 민주당으로부터 배척당한 이유는 민주당이 만들어낸 이유가 아니죠. 조국 후보께서 제공한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네. 자신에서 억울하진 기인한. 않아서는, 네. 네.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이유인데 그걸 갑자기 유시민 장관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조국이 이렇게 민주당으로부터 핍박받고 왕따당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국 듭니다. 후보도 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고 조국혁신당이 일조했고 지금 이 6.3 지방선거나 재보선 앞두고도 우리가 다 민주당 후보들과 단일화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강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거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여주시면은 이게 총선 끝나고 나서 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형제당이라 같은 부분은 많지만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민주당의 DNA를 굉장히 활용하면서 동시에 어떨 때는 또 조국혁신당의 DNA를 굉장히 활용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중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독자적인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조국혁신당이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선거에서 김용남과 싸울 때는 내가 민주당 DNA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전에 말했던 것과 지금 말했던 것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인격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석현 평론가가 다중이 같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 걸로 또 넘어가 볼게요. 요거죠. 조국 지난번에 통합이 됐으면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것. 왜 그러면 왜 이렇게 김영남을 했을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따로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통합이 됐으면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정청래 당대표는 통합에 별 뜻이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 그 뒤에 지금 정무수석 이렇게 들어와서 시켜가지고 통합이라는 게 좋지 않아요라는 의사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국 후보 선거 전략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죠. 정청래 대표는 그걸 이제 자기 방식으로 소화했는데 그게 좀 거칠긴 했어요. 김어준 씨가 말했고요. 유시민 씨가 대통령이 시켰어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내가 할까요 하고 말을 했으니까 본인이 돌맞은 거죠. 이것이 올바른 자세예요. 일단 내려주시면 됩니다. 합당이 되면 통합이 되면 조국 후보가 나온다는 거 가정 아닙니까? 공천장 줍니까? 그 조국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이 합당돼서 들어왔더라도 임기 중에 배지 떨어졌죠.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줬죠.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공천을 줘요. 그거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진짜 그럼 김태우야. 김태우 강서구청장. 그렇죠. 진짜 진심. 그런 정당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집권 여당인데 심지어 김태우는 떨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조국 대표는 되는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악질이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합당이 됐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합당 되지도 않았지만 된다 한들 공천 못 줘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다시 합당이란 걸 얘기했어요. 네. 합당. 지금 조국 후보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난 1년간 가장 분열 요소가 컸던 게 뭡니까? 검찰 개혁 그리고 합당 문제입니다. 근데 조국 후보도 이번에 선거 나오면서 두 가지 카드를 다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면 그 딴지에서 갈라치기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행위에 대해서 분석한 것뿐인데도 저한테 갈라치기라고 했는데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조국 후보는 그걸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전략적으로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조국 후보의 선택에 있어서는. 근데 다만 그것도 갈라치기 아니냐는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민주당의 분열의 씨앗을 계속 던지면서 그쵸. 내가 제일 민주당답다. 내가 제일 민주당스러운 내가 진짜 민주당의 후보다. 이렇게 검찰 얘기를 하는 얘기, 거지. 검찰 개혁 얘기, 그 다음에 통합 얘기. 그 통합에 대해서 또 이거 진실 공방을 벌이게 또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네. 진짜 근데 그때도 다시 한번 짚어주면 대통령은 통합이 지론이라고 했지 그때 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때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는 더욱더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치 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청래는 원래 통합하기 싫어했어. 근데 대통령이 마치 시켜서 억지로 통합 합당 선언을 한 것처럼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돼? 너무 그럼 지겨워요. 그럼 또 대통령이 뭐 합당 정부 개입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정청래가 대신 욕 먹어줘서 잘했다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켰는데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발언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다시 또 한 점에 있어서 이 또 좀 그랬다. 합당 검찰 개혁 얘기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평택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막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하려고 결국은 네. 출연한 거예요.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읽을 필요 없고요. 뭐 하냐면요. 그 이분 얘기는요. 민주당이 어쨌거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당 한 180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국한테 한 자리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일단 전제로 깔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헌을 해야 되잖아. 너네가. 개헌을 하려고 하면은 200석을 얻어야 돼. 그러면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정당들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 합쳐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너네 보면은 왼쪽하고만 손잡잖아. 오른쪽하고만 손잡잖아. 이재명 대통령도 왼쪽하고는 기용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네 그 대통령 될 때는 뭐 내란 청산 정치연합 이런 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자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지지율 다 받아놓고 대통령 되니까 왼쪽 안 챙기고 오른쪽만 챙기네. 왼쪽 안 챙겨? 왼쪽 안 챙기면 개헌이 안 돼라고 하는데 이거 대통령한테 한 말이죠.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이거 근데 대통령한테 한 말. 대통령한테. 그렇죠. 인사를 거론한 거잖아요. 네. 그 왼쪽에 그러니까 개헌을 못하는 이유가 왼쪽이 반대해서 개헌이 안 됩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개헌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김용남 같은 사람들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저 아까 전에 그 발언 중에 생각나는 게 180석을 민주당이 하고 30, 40석을 왼쪽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면은 그러면 지금 진보당 후보가 돼야 돼, 평택을도. 맞습니다. 김재현 후보가 돼야 네. 돼. 30, 40석을 어디서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107석 있잖아요. 이거 지금 뭐 더 사퇴한 사람도 있어갖고 더 있긴 있는데 거기서 30석, 40석 가져오려면요. 그 강남이나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도 이겨야 돼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이번 불가능하진 재선거에서 이거 제보 30, 이재명. 40, 30, 40. 이재명을 많이 만들면 되지. 그렇지. 근데 그 왼쪽에서 그러니까 왼쪽이 30, 40석을 더 가져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 확장을 민주당이 할 거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할 거냐, 조국혁신당이 할 거냐인데 지금 갖고 있는 민주당의 의석을 조국혁신당에 내주고 민주당은 더 확장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런 얘기로 저는 읽히거든요. 근데 말은 또 그게 아니야. 그게 너무 저는 약간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확장해야 돼요. 왼쪽으로 확장해서는 개헌이 안 돼. 그치. 왼쪽으로 하면 절대 개헌이 안 그치. 돼요. 근데 오른쪽으로 확장해야 되는 개헌을 얘기를 꺼내놓고 왼쪽이랑 왜 손을 안 잡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원래 그래도 ABC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유시민 작가의 말에 정합성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정합성. 자기 안에 정합성.
근데 이번에는 표현이 이거 보면서 종합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국에 대해서 밀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뚜렷한데 그 근거들을 굉장히 급하게 마련했거나 되게 좀 선거예요. 헐거워. 이게 말이 됩니까? 개헌을 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과 함께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정당들을 챙겨야 된다는 게 결국에 왜 왼쪽 안 챙겨?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통령 왜 왼쪽 안 챙겨?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향후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위에서는 결국 그러니까 조국 챙기세요. 그리고 이거죠. 잘 보면 이거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께서 지금 평택에서 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 여권에 아는 사람 많다.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력 자리에 다 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청와대에도 있고 뭐 어디 이렇게 네트워크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람들 다 쓴 거잖아. 누굴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이 이것도 그것도 약간 좀 안 맞는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야. 평택을 선거가 지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등판해서 이렇게 말한 대로 논리도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거지. 오늘 김재영 기자랑 같이 이렇게 16층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김재영 기자가 앞으로 내가 이 단어를 써야겠다 되겠어라고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단어요? 이번에 저 문조털레유 다 등판했죠. 진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짜 이번에 다 모였어요. 퍼즐 완성. 그래도 여기서 제일 솔직한 게 난 김어준이더라고. 김어준 씨가 제일 솔직해. 김어준은 정청래를 불러다 놓고 정청래가 대표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온 자리였는데 전북 때문에 정청래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자리였는데 김어준 씨는 다 상관없어. 그냥 우리 조국 어떻게 챙길 거야. 그것만 물어봐. 그리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오늘도 이 인터뷰의 중간중간에 계속 그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다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선거 이후 총선 대선을 바라보시는군요. 하면서 계속 이제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애틋함이 계속 묻어나요. 김어준 씨는 솔직하게 그걸 드러내잖아. 나는 그 애틋함인지 모르겠어. 욕망이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어. 아니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조합에서 그럼 정청래 대표의 역할은 뭐예요? 정청래 대표는 나도 그게 궁금해요. 정청래 대표는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뭐랄까? 머슴. 누가 그러더라고. 그치 댓글에 있었던 표현대로라면 그렇게 보이는데 뭐 그런 도구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정청래 대표도 체급이 그냥 이제는... 그 뭐라고 아니 나도 대선 주자다 그 하고 싶지 JB라는 않을까? 표현 있잖아요. JB?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정청래 대표는요. 여권의 장래 그 차기 지도자 순위에서 한때는 2등, 한때는 3등, 한때는 지금 4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예요. 아무튼 올라가 있다. 갤럽에서 조사할 때 1% 그러니까 차기 장래 지도자로서 누구를 생각합니까라고 할 때 1%를 넘는 게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거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니까. 근데 그거 1%를 넘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라고. 넘은 지가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다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대권 후보예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기분 나쁠 만하지 않을까? 근데 김어준 씨는 항상 조국만 생각해. 왜 나를 안 봐주는 거야? 나는 솔직히 정청래 대표면은 너무 섭섭할 것 같아. 여기서 정청래 대표의 반란이 일어나면 재밌겠다. 이 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완전체. 제가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당선이 안 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 세력에서 주자가 2명이잖아요. 네. 김어준 씨한테는 정청래 대표가 안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국과 정청래가 있거든요. 근데 정청래가 조국이 그렇게 상처를 입으면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김어준 씨는 그걸 안 보는 거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건지 작전상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충분히 섭섭할 일이다. 야, 이 조합이 문조털레유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아니 완전체가 됐잖아. 근데 맞죠. 이 조합이 문재인 대통령 좋아요 균열이 그렇지. 생길지도. 조국 대표 출마했지.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털 나왔죠. 그리고 유시민 등판했죠. 완벽합니다. 이건 사실. 솔직히 이제 음모론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나와서 열심히 해주면은 솔직히 음모론 아니지 않나? 다 팩트로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청래 대표 잠깐만 얘기하면